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장편 영화를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 배준현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준현입니다. 메가박스 마케팅팀 황인지 대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황대리입니다. 네, 저는 영화 좋아하는 김프로고요. 오늘은 더 포스트 영화를 해드리는데 이거는 뭐 보신 분이 없나 봐요. 별로 없어. 네, 그 영화평을 한 명도 안 남겨주신 거 보니까 없어. 네, 시간을 보니까 사실 보기 좀 힘들겠더라고요. 그 관배정이 뭐 하루에 2번, 3번 뭐 이렇게밖에 안 해가지고. CGV에서는 많이 걸려있겠죠? 네. 찾아보진 않았는데. 단독인가요? 단독은 아니고 아트하우스 배급이니까. 저도 그래서 CGV에서는 그나마 한 4-5번 하루에 하는 그렇지, 관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봤습니다. 저는 간만에 롯데에서 봤습니다. 그래요? 어때? 공항 옆에. 좋던데? 그럼 롯데 왜 괜찮아. 메가박스에서는 안 해요? 모르겠어요. 안 찾아봤어요. 이런 좋은 영화는 해줘야지. 그러니까. 안 해도 되겠어? 네, 잘 하도록 제가 얘기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남겨주신 댓글 중에 그거 있더라. 뭐. 몇 번째 팔거리가 이상해요. 뭐. 예, 봤어. MX가 아니었나? 뭐, 그래. 네. 코엑스인가? 네, 코엑스 어디? 코엑스 MX관 무슨 가운데 뭐. 그러니까.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랬어요? 팔거리?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럴 일이야. 쉐이프 오브 워터 평 올려주신 분들이 계신데 네. 네오클래식님께서 안 예쁜 주인공들이 엮어내는 예쁜 사랑 이야기. 네. 블루스필님께서 성인 동화 인어왕자 사랑영화인데 감정이입이 안 된다. 네. 그럴 수 있죠. 우즈삭스님인가? 네. 같은 미국 자본이라도 코코, 블랙팬서와는 다른 결. 올해는 멕시코인가 봐요. 네. 피로앤 토모요. 이렇게 사랑의 모양. 델토르 형 사랑꾼이었어. 네, 사랑의 형태를 잘못 써주신 것 같은데. 네네. 네. 뭐 아무튼 이런 것들 올려주셨고. 네. 나머지 영화 또 해주셨는데, 레드스페로. 헤이준님께서. 혹시나 레드스페로는 하지 말아주세요. 네. 별로셨나 보죠? 네. 참고했습니다. 아직 안 봐가지고. 네. 메텔토님은 쉐이브 오브 워터 보면서 저도 김프로님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흥미로운 러브스토리긴 했어요. 그런데 혹시 더 포스트 영화 이야기 안 하시나요? 언론 영화이면서 여성 영화, 영화로서 이야기할 거리도 많고 정말 재밌고 좋던데. 유일하게 네, 평은 안 유일하게. 남겨주시고. 네. 해달라고 하셨는데. 또 그게 있었죠. 그 쉐이브 오브 워터에 녹음하면서 제가 흥분해서 했던 여러 가지 에피소드에 대해서 단어가 부적절했다. 뭐 댓글로 사과도 드렸지만 네. 더 신기했던 거는 제 의도를 이해하고 그렇게 이해했다고 써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이런 코멘트가 있어 다시 들어봤는데 네. 야 이걸 내가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했나 싶을 정도로 이거를 내가 이야기하면서도 이걸 알아듣겠나 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의 머릿속을 다 휘짓고 그래요. 그렇게 써주신 분들을 봐서 안심하고 막 말하겠다. 그러면 안 돼. 좀 네. 정리를 해서 해야 되겠다. 그래요. 사실 뭐 이렇게 할 얘기였나 싶은데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 스트릭랜드 캐릭터를 생각하다 보니 제가 겪었던 그 할머니가 생각나서 뭐 이렇게 연상이 됐던 것 같은데 야 그렇다고 이거 말을 이렇게 정리 안 하고 하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잘 뭐 아무튼. 하겠습니다. 네. 네. 팔걸이 고칠 때 같이 고치세요. 정신머리. 선수 알겠습니다. 자, 선물 폭탄 코너. 받기 힘들다. 저렇게 말 막 하면 안 된다고. 리액션을 잘해줬어야지. 자, 진행에 따라주세요. 선물 폭탄 코너 빨리. 폭탄 드릴게요. 네. 선물 폭탄 코너. 술친구 한 박스 받으실 분. 이거 월요일이 사라졌다 보고 오신 떡볶이 귀신님. 저희가 소개는 안 해드렸는데, 네. 뭐 하여튼 올려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다 읽고 있습니다. 저희가 읽지 않는다고 저희가 눈으로 읽지 않는 건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카페처스 더치커피 받으실 분, 더 포스트 요청해주신 메텔토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영화평, 뭐 선물 다 여름 작가님께서 선정하시거든요. 그렇습니다. 꼭 그렇게 올려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내가 이렇게 써봤자 안 소개해주겠지? 왜 나는 소개를 안 해주시나요? 뭐 이렇게 올려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네. 뭐 간단합니다. 재미가 없어서. 네. 그래. 이렇게 하면 안 올려주겠지? 안 올린답니다. 그렇군요. 재미가 없으면 안 쓴답니다. 네. 그래서 재밌는 것만 저에게 선정해서 올려주시는 여름 조금이라도 작가님이 계신다. 네, 재밌게 쓰시려는 노력을 좀 해주시라. 여러분의 창의력을 조금이라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대합니다. 제가 하루하루 드립을 날리려고 얼마나 고민을 하는 줄 아세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 근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의 노고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네. 좀 더 분발해서. 네. 그리고 이런 이제 작가님. 저희가 하는 영화를
공교롭게 올리신 분들 거를 주로 해드리니까 네. 그렇죠. 다른 영화도 이제 올려주시는 저희가 읽고 있거든요. 뭐 선물 드리고 하니까 많이 올려주시되 선물에 혹은 저희의 소개에 빈도는 확률은 저희가 하는 영화를 맞춰주시는 거에 좀 더 올라간다. 그건 그렇겠죠. 아, 이번 주는 진짜 힘들었겠네. 더 포스트를 할지는 나도 몰랐으니까. 그래. 야, 이번 주 궁합인가? 4주 8주라도 보고 와야 되나? 그러게요. 그랬었는데. 그럼 저희는 광고 잠깐 듣고 와가지고 더 포스트 얘기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해드린 영화는 더 포스트인데요. 관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벌써 내려간 데도 있고 보시기가 쉽지는 않을 텐데 그래도 영화가 좋은 영화라서 이걸 선정했거든요. 네. 일단 김프로의 줄거리 소개로 먼저 영화 시작하겠습니다. So, can I ask you a hypothetical question? Oh, dear, I don't like hypothetical questions. Well, I don't think you're going to like the real one either. Do you have the papers? Not yet. 1971년 뉴욕타임즈가 미국 정부가 베트남 전쟁에 승산이 없는 걸 알면서도 전쟁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펜타곤 페이퍼를 보도합니다. 잘 나가는 뉴욕타임즈보다는 규모가 작은 지방지, 초대형 물을 먹은 워싱턴 포스트는 뒤늦게 이 펜타곤 페이퍼를 입수하기 위해 사활을 걸죠. 우여곡절 끝에 4,000장에 달하는 이 보고서를 손에 넣은 워싱턴 포스트는 내부적으로 이 내용을 보도할지 말지를 두고 경로를 벌입니다. 미국 정부가 이미 뉴욕타임즈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 상황인데다 이제 막 회사를 상장한 워싱턴 포스트는 회사가 단번에 망할지도 모를 상황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오너 캐서린은 모든 걸 내건 결정을 해야 합니다. 쇠상을 뒤흔든 보도의 전말, 더 포스트입니다. barred from publishing any more classified documents dealing with the Vietnam War. If you publish. 네. 네. 자, 한마디 총평. 영화의 신이 만든 페미니즘 영화. 영화의 신이 만든 페미니즘 영화. 야, 이런 극찬을. 야, 거의 뭐 광신도네요. 이쯤 해야 되는 것 같아. 그래, 별 반론이 없어. 네. 어설프게 칭찬합니다. 자, 황대리. 어디서 본 댓글인데 도널드 트럼프가 이 시대의 영화 관객에게 주는 또 하나의 선물. 야. 감사해요, 미스터 프레지던트. 저는 간만에 공감 잘 안 되는 비유식 영화평. 메타포. 네. 좋아. 네. 평양냉면 같은 영화. 평양냉면 같은 영화. 야, 극찬이네. 야, 와닿는데? 극찬이네.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곰곰이 생각하다가 평양냉면을 먹으면서 맛이 없다고 하는 것은 맞는 거냐 틀린 거냐를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딱 맛 없잖아. 에이, 이게 무슨 맛이 없다고 하는 것도 일리는 가는데 거기서 맛을 찾아내는 사람들, 이미 이제 평양냉면을 구분하기 시작한 사람들한테는 그 말이 약간 모욕같이 들릴 수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알거나 구별을 할 수 있거나 뭐 여러 개 관심이 있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정말 굉장히 좋은 영화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지만 그냥 정말 MSG가 쫄깃쫄깃한 게 좋아요 나는. 뭐 이런 분들한테는 아직 그렇죠. 아닐 수 있으니까. 저 진짜 평양냉면 잘 모르겠거든요. 네. 그래요. 항상 평양냉면집을 가야 되면 비빔냉면 시키거든요. 그래. 새삼 그 생각이 드네요. 그럼 평양냉면을 잘 나는 맛을 모르겠다. 네. 항상 그래서 비냉을 먹는다는 입장에서 보면 평양냉면이 너무 맛있다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견해가 어떻게 들려요? 그 견해를 넘어선 단정적인 문장 하나를 듣고 충격에 빠졌어요. 어떤? 힙합은 평양냉면이다. 충격적이네. 힙합이 왜? 누가 그랬어, 누가? 모 대학교 힙합 동아리가 가장 좋아하는 메뉴가 평양냉면이래요. 그래요? 이건 뭐지? 어렵네. 힙합도 잘 모르겠는데 평양냉면까지. 야, 이거 진짜 너무 어렵다. 야, 진짜 어렵다. 이거 뭐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네, 동서양의 만남이거든요. 그렇군요. 예전에 제가 평양냉면 잘 몰랐는데 네. 아무리 따라다니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필동면옥을 좋아하는데 그 스타일이 맞는 것 같아. 아. 네, 근데 필동냉면이
생각날 때가 있거든요. 네네. 아, 먹고 싶다. 그래서 막 일부러 찾아가서 먹을 때도 있고 하니까 모르겠다고 밍숭밍숭하고 잘 모르겠고 막 이럴 때를 생각하면 약간 손발이 오그라드는 거지. 아,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영화도 뭐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김 선생님 왠지 평양냉면 좋아할 것 같아요. 좋아하지. 그죠? 네. 저는 유일하게 먹는 게 회사 옆에 있는 불고기랑 이렇게 해서 먹는 게 있더구만. 육삼냉면? 아니 그거 말고 설마. 평양냉면인데 네. 그 집의 주요 메뉴가 고기 그거를 시켜야 된대요. 그러니까 필동이 그래요. 필동냉면인가 네, 그게? 필동이 그래요. 그 약간 고기가 짭짤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먹으니까 그건 좀 먹을 수 있겠던데. 그 을지로 어딥니까? 을밀대 말고. 야, 이제 막 웃겠다 사람들이. 그게- 평양냉면을 좋아한다네 지금. 저는 필동만 좋아해요. 아니, 그, 을지로에 되게 유명한 데 있어요. 아, 이름을 까먹었네. 근데 저는 을밀대만 좋아하거든요. 아, 저는 을밀대 스타일은 아, 아니고. 그니까. 이게 또 다 다르더라고. 을지로 거기도 잘 모르겠고 필동만 좋더라고요. 저는. 네. 평양면옥이었던 것 같아요. 평양면옥이었나? 뭐, 을지로 충무로에도 하나 있고. 하여튼, 이건 김 선생이 또 댓글로 달아주겠구만. 네. 자세한 설명 이런 기대해주세요. 무식한 얘기를 하면서 하겠죠. 네. 평양냉면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자기가 어디서 첫 경험을 했느냐가 좌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야,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가? 제가 왜냐면 지금 이름을 기억 못할 정도로 여러 군데를 다 먹어보긴 했거든요. 아, 다 돌면서. 다 먹다가 아, 그지. 처음에는 필동도 별로였거든요. 아, 그렇지. 그럴 수 그러다가 있겠다. 이제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제 먹다가 필동이 어느 날 꽂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주로 필동만 가는데 예, 뭐 그런 날이 오더라고요. 예. 그런 날, 그쵸. 볼 수 있죠. 근데 그때까지는 좀 괴로웠어요. 네. 더포스트도 그런 영화다. 약간 그럴 수 있다. 네. 그럴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황 대리님 기본 정보 한번 훑어주십시오. 네, 황대리의 기본 정보입니다. 더 포스트 116분 2월 28일 날 우리나라에서 개봉했습니다. 12세 관람가고요. 미국에서는 작년 12월에 개봉해서 오스카 후보에 올라 있습니다. 작품상과 여우주연상 후보 되겠습니다. 스필버그가 연출을 해서 드림웍스 스튜디오가 참여를 했고 한국에서는 아트하우스, CGV 아트하우스에서 배급을 하는데 지난번 원더 할 때 한번 언급했던 파티스펀트 미디어 브리지 스파이에도 관여를 했고 여기서 참여한 작품들이 굉장히 큰 울림을 주는 그런 작품들이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출, 제작, 스티븐 스필버그, 음악, 존 윌리엄스, 하나만 한 소리 되겠습니다. 네. 톰 행크스와 메릴 스트립 주연이고, 밥 오덴커크가 나옵니다. 이 누군가 하겠지만,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 양반이 어디서 나온 양반이지? 근데, 브레이킹 배드, 베터 콜 사울 변호사로 나오는 네, 네. 그 사람이 이제 주요한 기자로, 그렇습니다. 원로 기자로 나오죠. 그리고, 브루스 그린우드, 국방부 장관, 네. 네, 스타트렉 다크니스에 나왔습니다. 아, 네. 그랬군요. 마이클 스털버그 네. 이 양반은 뉴욕타임즈의 편집국장인가로 나오는데 그렇죠. 어디서 많이 봤는데 지난번에 다룬 쉐이브 오브 워터의 러시아 박사로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번에 오스카에 오른 영화 3편에 등장을 했더라고요. 이거 말고도 또 한 편이 더 있다고 하던데. 굳이 이렇게 조형까지 다 설명하는 이유는 보면 누군지 어디서 한 번은 본 것 같다. 왜냐하면 스필버그가 불렀으니까. 네. 그리고 심지어 이 마이클 스털버그는 또 다른 영화 내가 어디서 봤지 했는데 미스 슬로운에서 그 원래 같이 여주인공을 같이 일하던 뭐 PR 담당자 뭐 이렇게 또 나왔더라고요. 이거 다시 되짚어 보니 정말 좋은 역할만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공이 뭐 주조연 할 거 없이 다양한 영화에서 본인의 역량을 마음껏 뽐내던 분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네. 제작비는 600억 원, 5천만 달러 되겠습니다. 야. 싸게 찍었어요. 그러네. 그래. 그러네요. 네. 싸게 찍은 저예산 영화 되겠습니다. 스필버그의 저예산 영화. 수익은 지금까지 전 세계 1,700억 원, 1억 4,600만 달러를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네. 공연에도 성공을 했고 우리나라에는 280개 스크린에서 개봉해서 현재까지 6만 3천 명 보셨습니다. 야, 280개면 와이드 릴리즈는 적죠. 아닌 거 아니에요? 네. 쉐입 오브 워터가 한 400개 정도 개봉을 했었는데 그보다 더 적죠. 정말 세월이 무상하네요. 스티븐 스필버그 영화를 저도 CGV에서 봤는데 아트하우스 배급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언제부터 스필버그가 아트야. 너무 황당하더라고.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난 거지. 네. 또 이게 또 주정공 살린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영화 또 대기하고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그때는 또 크게 나오겠죠. 말씀드렸듯이 오스카 작품상과 여우주연상 후보에 올라와 있는데 메릴 스트립입니다. 네. 뭐 받으나 안 받으나 별 관심이 없는 더 이상 집에 놓을 장식장이 없는 야, 이게 작품상 받고 쉐이브 오브 워터가 감독상 받을까요? 아, 그럴 가능성도. 저는 뭐 쉐이브 오브 워터의 여배우가 여우주연상을 여우주연상은 받는 게 아마 수순이 아닌가. 그것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싶고 근데 만만치 않던데. 만만찮죠. 네.
메릴 스트립 연기 정말 잘하더라고요. 메릴 스트립은 항상 그랬어요. 왠지 그냥 메릴 스트립이 받은 다음에 양보하지 않을까? 막 이러면서 저는 안 받겠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집에 장식장이 꽉 근데 차가지고요. 아카데미 성향상 네. 작품상을 이걸 주면서 뭔가 이 정치적인 메시지를 조금 날리려 하지 않을까 그럴 수도 네. 싶은 있죠. 생각. 그리고 감독상이야 뭐 게르마 델토로 줘야지. 그래. 그러지 않아요? 줘야죠. 그렇게 주고 여우주연상은 모르겠네. 여우주연상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메릴 스트립이 더 좋더라고요. 야, 저 자리에 메릴 스트립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만약에 앉아 있었으면 영화가 참 표현됐을까? 그쵸. 저 내면의 저 갈등, 고민, 막 이런 공포, 막 이런 게 야, 표현됐을까? 저만큼 안 오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보면서 되게 들었어요. 네. 하여튼 뭐 오늘 소개할 영화는 네. 스필버그의 저예산 영화 더 포스트 되겠습니다. 자, 스필버그 감독 뭐 워낙 유명하긴 합니다만 네. 그래도 뭐 정리를 한번 좀 해주세요. 이게 너무 당황스러워요. 스티븐 스필버그를 제가 이제 그래 한번 찾아보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모르는 척하고 찾아보려고 네. 유명 포털 사이트들에 다 이렇게 스티브까지 썼더니 그 뒤에 스필버그라고 그냥 붙어. 네. 그러니까 스티븐이라는 이름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죠. 일단 우리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고 46년생이고 포브스 선정 세계에서 가장 영향이 있는 사람 100위에 꼽힌 적은 수도 없이 많고 이때까지 상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수상 내역을 읽어드리는 거는 제가 지금 이 포털 사이트를 4페이지에 걸쳐서 읽어드려야 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고 가장 출세작이라고 할 수 있는 영화 몇 개만 그냥 얘기해 드릴게요. 출세작. E.T. 뭐 이런 거? 조스? E.T. 인디아나 존스? 뭐 이런 거 만드시던 분이에요. 근데 요즘은 CGG 아트하우스에서 개봉하는 영화를 만든 사람 취급을 받고 있는데 유대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과 뭐 그런 거에서 오는 역사 문제의식을 다룬 역사 드라마를 찍기 시작한 시점이 있어요. 신들러 리스트, 라이언 과학이. 요때부터는 전쟁, 역사, 실화, 실존 인물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게 되면서 링컨까지 찍었죠. 네. 근래에 그러면 이 사람의 관심사가 뭔가? 예전에 조스, E.T. 뭐 이런 거 찍을 때까지만 해도 미지에 대한 어떤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판타지 영화나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영화라는 오락 영화의 전형을 만든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쉴 새 없이 달리는 롤러코스터 같은 오락 영화. 그리고 심지어 블록버스터라는 초대박 흥행 오락 영화의 개념을 사실 이 사람이 만든 영화를 평가하면서 생기기도 했던 역사적인 인물인데. 조스 만들면서 그러죠. 그쵸. 근데 그러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는 요즘은 상상의 세계보다는 역사에 더 관심이 간다. 라고 말하기 시작했고 그것의 일환으로 지금 가장 최신작인 더 포스트를 찍게 된 거 아닌가. 네. 근데 또 대단한 것이 더 포스트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음에도 다음 주에 또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자기가 정말 찍고 싶어 했던 필생의 또 아이템을 가지고 누구도 하기 쉽지 않은 손대기 어려운 원작 소설을 가지고 SF 영화를 또 만들어냈죠. 그렇죠. 뭐 전 세계 저작권들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네. 모든 캐릭터가 총출동하는 그렇죠. 영화를 만들었죠. 그리고 심지어 이 사람이 얼마나 영향력이 큰 사람이냐면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인기를 끈 SF 소설의 작가는 이걸 스티븐 스필버그에게 바친다고 쓴 거의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더라고요. 자기는 스필버그를 보면서 태어난 사람이라 그리고 스필버그를 보면서 자라난 사람이기에 이 소설을 쓸 수 있었다. 네. 라고 했는데 스필버그가 이거 약간 내 것 같은데? 이러면서 이제 찍게 된 영화. 그래서 명실공히 흥행과 작품성을 모조리 가져가면서 전 세계적으로 흥행을 담보할 수 있는 감독 한 명만 꼽아라 하면 아마 스티븐 스필버그가 역사상 가장 강한 영향을 가진 감독이 아니었나. 네. 그런데 CGV 아트하우스 배급을 하는 영화를 찍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네. 아 근데 빼먹은 그런 영화가 너무 많은데 뭐 신들러 리스트, 이오지마에서 온 편지 너무 많은데 네. 이건 내가 빼놓고 가면 약간 욕먹을 것 같은 영화 하나 있네. 주라기 공원. 네, 그렇습니다. 그때는 극장에서 주라기 공원을 보면서 네. 이야 저거를 어떻게 찍었지? 했는데 음. 다시 보니까 야 저걸 보고 내가 놀랐다니. 그렇게 깜짝 놀랐었다니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눈이 많이 높아지긴 했더라고.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진짜 깜짝 놀랐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쵸. 네.
전 세계인이 놀랐죠. 심지어 그래서 그때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기사가 있어요. 쥬라기 공원이 전 세계적으로 흥행을 한 다음에 9시 뉴스에 나왔어. 이게 몇 억 불을 벌었다. 정확한 단위는 생각 안 나는데 우리나라에서 작년에 수출한 자동차 수출량을 앞선다. 그치. 뭐 이러면서 그 기사가 났었어요. 저도 그 CG 생각나네요. 현대차 이렇게 차 모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쌓여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걸 막 공룡이 더 크게 나오고 막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그 정도로 참 전 세계적인 영향을 끼친 감독이다. 자, 이 영화는 펜타곤 페이퍼를 보도하게 된 과정을 쭉 다루고 있거든요. 사건의 전말을 간략하게 소개를 좀 드리면 뭐 줄거리 소개도 말씀을 드렸지만 1967년에 미국 국방부 장관인 로버트 맥나마라가 보고서를 만들었어요. 7,000페이지 47권 분량. 네, 어마어마한 분량의 보고서를 만들었지. 근데 이 보고서를 데니얼 엘스버그라는 사람이 몰래 복사해가지고 닐 시안이라는 뉴욕타임즈 기자한테 갖다 주고 뉴욕타임즈는 이 기사를 3개월 동안 분석을 열심히 한 다음에 대박 특종을 쓰죠. 사흘 동안 연속으로 특종을 빠바박 내고 간첩죄로 정부에서 못 쓰게 이제 막 가처분도 하고 이제 막 난리를 부리니까 며칠 동안 못 썼거든요, 기사를. 그걸 법원이 인용하면서. 근데 뒤늦게 물을 먹고 워싱턴 포스트에서 구해라. 그래가지고 천신만 끝에 어쨌든 구해가지고 뉴욕타임즈가 못 쓰게 된 그 기간 동안에 5일 만에 다시 이걸 찾아다가 보도를 하고 그리고는 법정 공방이 막 있었는데 어찌됐든 신도 연대가 쓴 것이 이기고 그거에 대한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를 쭉 담아서 사실 워터게이트라는 사건이 닉슨 대통령 때 이 사건 이후에 있었던 건데 그게 이제 이렇게 마지막 이렇게 하면 스포일러인가? 아무튼 그래서 요 사건에 대한 일련의 기록을 쭉 담은 영화인데 세부 내용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은 야 이건 뭐 그냥 극영화가 아니고 다큐 아니냐라고 얘기할 정도로 하여튼 세부 묘사나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해서 칭찬을 받고 있는 영화인데요. 그렇습니다. 이 영화 그러면 언론 자유에 대한 이야기냐 스포트라이트랑 비교도 어쩔 수 없이 될 수밖에 없고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것은 워낙 유명한 지금 쟁쟁한 스태프들 촬영 감독도 뭐 오스카 상 받았던 뭐 그리고 연기 귀신들이 영화의 신이랑 같이 지금 제우스 신전에서 지금 이렇게 이러면서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찍은 영화거든요. 근데 그럼 여기 근데 좀 흥미로운 사람이 한 명 껴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리즈 한나라는 시나리오 작가인데 이 사람이 이 영화 속에서 메릴 스트립이 맡았던 캐서린 그레이엄 워싱턴 포스트의 발행인의 자서전을 읽고 갑자기 다니던 직장을 관두고 이 시나리오를 썼어요. 그리고 미 대선을 몇 주 앞두고 트럼프와 힐러리 클린턴이 맞붙던 미 대선을 몇 주 앞두고 소니 픽처스 대표 에이미 파스칼이라는 아주머니가 계십니다. 대단한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소니의 최정점인데 거기까지 올라가면서 온갖 일을 겪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요 시나리오 딱 보더니 리즈한테 전화를 해요. 요거 우리가 찍을게. 그래서 스필버그가 요 시나리오 딱 봅니다. 그때쯤 트럼프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었죠. 다른 영화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스필버그가 준비하던 영화들이. 이 영화를 근데 지금 준비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들의 절친 톰 행크스와 메릴 스트립에게 연락을 했더니 메릴 스트립과 톰 행크스 심지어 그리고 톰 행크스는 자기가 분한 브래들리 편집장이랑은 심지어 좀 친했어요. 요거 우리가 해야겠는데? 해서 정말 후다닥 준비를 해가지고 시나리오를 처음 소니 픽처스에서 영화화하겠다라고 결심한 순간부터 영화가 완성될 때까지 9개월밖에 안 걸렸어요. 배 감독님 이야기하신 거 타임라인으로 한번 정리해보면 2017년 1월에 각본을 읽게 됩니다. 스티븐 스필버그가. 배우 미팅이 3월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5월에 촬영이 들어가서 7월에 종료하게 되고 2주 만에 1차 편집이 끝나게 되고 12월에 개봉하게 되는 거죠. 이 시나리오를 읽고 영화가 개봉하기까지 1년이 걸리지 않았고 꼭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스필버그가 생각을 해서 그렇게 추진된 그런 프로젝트가 더 퍼스트다. 이 영화가 또 노라 에프론에게 헌정됐다라고 이제 지금 밝혀지고 있거든요. 노라 에프론이라는 사람 누구냐면 영화 감독인데 여성 시나리오 작가이자 감독이었던 분인데 2012년인가 별세를 하셨어요. 미국 헐리우드 로맨틱 코미디의 개척자다. 맥라이언을 스타로 만들어줬다. 하면 사람들이 알 수 있는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뭐 그리고 줄리앤 줄리아 뭐 이런 영화까지. 그래서 공이 메릴 스트립과 톰 행크스랑 굉장히 절친이에요. 그럼 왜 하필 이 여성 감독에게 스필버그는 이 영화를 헌정했을까? 노라 에프론이라는 사람이 이 시나리오를 쓰기 전까지는 저널리스트였거든요. 근데 노라 에프론의 남편이
훗날 닉슨을 보내버리는 특종을 쓰게 된 역사 속에 굉장히 유명한 기자예요. 그리고 이 영화에서 그런 시대적 맥락을 다루고 있기도 하거니와 메릴 스트립이 노라 에프론이 굉장히 시나리오 작가로서 헐리우드에서 안착하고 연출을 하게 되는 과정의 기간 동안 메릴 스트립과 이 노라 에프론 둘 다 공이 초창기 커리어를 서로가 서로를 도우면서 지금의 대스타로 발돋움하게 된 수작들을 많이 만들었던 절친이라 이 영화에서 나오는 캐서린 그레이엄이라는 사람의 삶과 노라 에프론이라는 헐리우드의 거목이 됐던 여성 영화인의 삶을 스필버그가 직접 일치시켜서 그에게 헌정함으로써 이 영화는 이런 시각에서 봐야 하는 영화다라는 걸 직접 전명한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사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되게 의미심장하네요. 굉장히 의미심장하지. 뭐 말을 못하겠어. 그래서 사실은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해요. 트럼프 시대에 시작된 이 영화가 와인스타인 시대에 완성되었다라는 되게 얘기를. 거창하네요. 왠 줄 알아? 영화의 신이 만든 영화. 네. 자, 그럼 인상평 어떻게들 보셨어요? 좋네요. 아니 이렇게 좀 얘기를 해줘야 듣는 분들이 그러면서 나중에 딴 데 갈 때 이제 그거 싫어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 거 알죠? 싫어하면 뭐 1.5배 빠르게 뭐 스킵 이런 거 있더만. 나는 말을 너무 빨리 해서 문제고. 자, 인상평. 울었다면서요? 예? 울었다면서요? 그래놓고 황대리 울었대. 야, 영화를 보고 어디서 울었어요? 어디서 울었어? 좋더라고. 네. 그 어느 어디서 포인트 울었어? 눈물이 탁 났을 때가 있을 거 아니야. 뭐 제가 보통 눈물이 찔끔 하는 시점은 저의 지금 상황과 뭔가 이어졌을 때 찔끔 하는 거라 제 사생활이라 팟캐스트에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뭐야, 씨. 아니 너무 친척들이 많이 들어 짜증나게. 아, 그래? 우리 이모도 듣고 진짜. 그래. 이모가 캡처해서 보내고 막. 신입사원들이 위에 선임들한테 닦이는 장면 이런 데서 울었다는 건데 몇 번 나오거든요, 여기서. 제가 울컥했던 장면은 너무 뻔한 장면들이에요. 네. 그게 이제 거장 감독의 힘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꼭 해야 될 대사를 그 시점에 하는 거. 근데 일부러 자세한 얘기는 2부에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뻔한 장면 몇 개가 떠오르긴 하네. 네, 그때 마지막에 좀 음악 쫙 깔리면서. 아이, 그럼. 그때 너무 정말 충실한 관객이다. 올라갈 때 탁 울고. 그러니까 요런 게 있어요. 나에게 가장 좋은 영화는 그때 나로 하여금 어떠한 행동을 하게 만드는 그런 영화가 저는 기억에 굉장히 남는데 지금 이 시기에 저로 하여금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되는 어떠한 선택을 하게 만드는 영화라서 감동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이 정도 하고 1부를 마무리해버리면 갑자기 객관성을 유지하게 되네. 안 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이 영화를. 네. 너무, 근데 사실 여러분 이게 스필버그 영화예요. 스필버그 영화가 재미없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내가 평양냉면 얘기해서 그런가? 평양냉면 얘기했지. 내가 갑자기 또 막 역사적 맥락 로라 에프론 얘기했지. 우리가 막. 이렇게 이야기하기 전에도 첫 주말이 지나는데 6만 명이 봤다는 거는 정말 흥행을 못하고 있는 그러게. 그런 영화인데 사실 좀 한국 영화 요즘 너무 마음에 안 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목소리를 많이 들어요. 작년에 뭐 하면 안 된다고요? 한국 영화 요즘 진짜 마음에 안 든다. 마음에 안 든다고? 좀 제대로 만들어 달라. 뭐 그런 목소리들이 있는데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면 지금까지 만들지 않았던 이런 영화, 예를 들어서 더 포스트 같은 영화를 우리나라에서 만들면 될까? 라고 판단할 때 중요한 지표가 더 포스트가 흥행했냐? 인 건데 뭐가 먼저인지는 모르겠으나 많이 봐주셔야 됩니다. 네. 많이 봐주셔야 한국판 더 포스트가 나올 수 있는 거 한국판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많이 봐주시라. 그래서 이 영화가 그래서 그렇게 힘드냐? 그래서 뭔가 아트하우스에서 나왔으니까 아트하냐? 스필버그 영화라니까요. 조스 주라기공원 감독인데. 네, 막 공룡이 뛰어나와요. 더 포스트 안에서 막 신문 씹어 먹고 막 공룡이 막 이런 영화입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저도 뭐 너무 재밌게 봤는데 나도 나이가 많이 들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저것도 보면서도 야 이건 너무 좀 클래식하지 않냐. 근데 존 윌리엄스 음악을 하니까 야 뭐 교양악 좋은데 또 멀리 갈 것도 없이 출연하는 배우들이 다 나이가 있잖아요. 네네. 물론 지금 영화계에서도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배우들이지만 젊은 관객이 보기에는 나이 든 배우잖아요. 그냥 나이 든 배우. 네, 누군지는 알겠고 옛날에 좋은 영화 많이 찍었는데 지금 뭐 한마디로 뭐 강동원이 나오고 막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뭔가 소구점이 뭐 없을 수도 있겠다 싶은데 그렇다고 이 역할에 누굴 뭐
크리스 햄스워스 뭐 이렇게 나올 수 없잖아. 그렇죠. 토론하고 뭐 여자 배우는 뭐 누구 할까 뭐 NSOA 뭐 엠마 스톤 뭐 나올 수 없잖아요. 그래요. 시대가 이때인데. 그래요. 그런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로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이 영화를 보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이 재밌게 보더라.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봐주시면 한국 영화 안에서도 충분히 새로운 영화를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바람이 불지 않을까. 그런 흥행 지표가 될 수 있으니 좀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스포트라이트가 30만 명 봤는데 네네. 이 영화가 지금 이제 6만 명 보고 있으니까 더 적잖아요. 왜냐하면 스포트라이트는 헐크가 나왔거든요. 그러네. 마크 러팔로가 나왔네. 헐크가 나와서 아니, 근데 사람들이 많이 영화를 봤- 보면서 주인공 때문이라기보다 요 영화를 조금 이제 평양냉면 같다고 얘기를 한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냥 사람들이 많이 보겠는가? 라고 생각했을 때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월남전에 참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공감을 얻기가 조금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전쟁을 경험해본 적도 없고 네. 뭐 이제 영화에서 보면 우리 오빠도 나갔고 뭐 누구도 나갔고 이제 네. 가족들이 다 나갔다 왔고 뭐 이런 얘기들도 하기 때문에 이 시대를 경험했거나 뭐 아니면 경험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아버지 뭐 할아버지 때를 책으로라도 이제 본 사람들은 그래도 의미를 조금 발견하기가 쉬울 텐데 네. 바다 건너서 다른 나라 얘기이고 그렇죠. 네. 그 젊은이들이 전쟁에 참전해가지고 뭐 죽었다 한들 이게 나하고 뭐 그렇게 큰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 테니 영화의 주요한 딜레마가 되는 소재 자체가 공감대가 생기기가 약간 쉽지 않은 측면이 좀 있고 그렇죠. 스포트라이트에 비하면 스포트라이트는 어떤 성범죄니까 종교계 득기다 이럴 수가 있어 하면 딱 인하기가 쉬우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스포트라이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인물을 따라서 가는데 영화가 전개 자체가 이거는 사건을 따라서 가니까 야 정말 천하의 감독이 만들어서 연출을 기가 막히게 하는데도 인물이 아닌 사건을 쫓아가니까 야 이게 그렇게 썩 쉽게 봐지기가 그쵸. 느끼기 좀 어려운 영화다.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거를 생각했을 때 보는 사람들은 열광할 텐데 네. 이게 자칫 핀트가 안 맞거나 영화 뭐 그냥 MSG 좋아하고 라면 좋아하시는 분들은 야 이거 밍밍하고 간도 안 맞아 약간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영화를 만들고 싶은 사람의 일환으로서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한국 영화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 나도 잘 만들고 싶은 영화의 장르가 있는데 선뜻 용기가 내기 힘든 지점이 이런 거거든요. 아 정말 이걸 우리 역사 안에서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작년에 있었던 재작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영화로 만들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많이 볼까? 라는 첫 번째 의문이 있고 난 잘 만들 수 있을까? 뭐 이런 거에 있어서 약간 주저하게 되는 지점이 있는데 좀 그런 것들을 대입해서 볼 수 있는 지점이 이런 영화 더 포스트 같은 영화가 한국 영화 시장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가 얼마나 많은 관객들이 보시는가 여기서 좀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흥행 성적으로 봐서는 이미 이게 관배정과 배급만 봐도 작은 영화로 설정이 돼서 가잖아요. 네. 뭐 물론 입소문이 나서 점점점 스크린이 많이 확보되는 그런 걸 기대하고 이렇게 배급을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쉽지 않다. 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많이 보셨으면 좋겠다. 평론가들 평점은 뭐 공이 다 좋습니다. 영화를 잘 만드는 분이 만든 영화니까 네. 그쵸? 평식이 오빠 다크나이트하고 똑같은 3개 반 주셨어요. 네. 그러네 다크나이트 진짜. 드디어. 8시 뉴스룸을 보는 이유. 네. 8시 뉴스룸을 보는 이유. 네. 박은영 씨가 3개 반, 언론의 승리이자 여성의 승리. 네. 김현수 씨가 3개 반, 트럼프가 선사하는 또 한편의 명작 탄생. 그리고 허나몽 씨가 4개 줬는데, 한국에서라면 기자 당신들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장영엽 씨 4개, 위대한 폭로, 그 이전의 어둠에 대하여. 임수현 씨 4개, 영화야 원래 잘 만드셨고, 페미니즘도 하는 스필버그. 김성훈 씨 4개, 40년도 더 지난 이야기인데도 공감되는 이유. 네. 뭐 공이 다 평가가 좋으니까 네. 그렇죠. 뭐 만듦새나 재미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뭐 의심할 여지는 없는 것 같고 다만 찾아보기에 관이 많지 않아서 네. 네. 시간이 잘 없을 거다. 저도 보니까 보려고 봤더니 끝났더라고. 네네. 맞아요. 없어요. 그래가지고 하루에 두 그 다음 번, 날 세 번. 보고 막 이랬는데 CCB는 그나마 그래도 좀 아트하우스 개봉이라 네. 한 4-5번 하루에 한 4-5번 주말에는 좀 그렇게 네. 한다던데 제가 그래서 텅텅 비어 있을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간 거는 꽉 찼어요. 진짜? 100몇 석짜리였는데 제랍줄까지 꽉 찼어. 진짜. 그렇게 보시더라고요. 야. 그래서 약간 기분이 좋았어요. 요 영화를 많이 들고 와서 보네. 수작이지. 네. 수작이죠. 근데 전 또 개인적으로는 영화를 만드는 사람 뭐 이걸 떠나서 스필버그라는 사람이
이 시점에서 이런 영화를 만들어 준다는 게 전 너무 멋있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돈 벌려고 만들진 않을 거 아닙니까? 영화를. 그렇잖아요. 돈은 트랜스포머 로봇 장난감 팔아서 다 벌 수 있어. 트랜스포머 총갈기 얘기야 또. 그러면서 다른 영화도 작은 영화를 여러 개 하고 있던 것도 아니에요. 큰 영화들과 큰 프로젝트 막 제작 기획을 한 것도 있고 연출을 하는 것도 있고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들을 막 돌려서 하고 있는 가운데 이걸 내가 연출해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게 오만함이나 자신만만하면서 오는 게 아니라 이건 잘 만들어야 된다. 이건 진짜 내가 좋은 영화로 만들고 싶다. 그래서 이걸 선택했다는 것과 그럼 이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는데 했을 때 전 세계 인구 중에 누구도 반박하지 못할 톰 행크스랑 메릴 스트립이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네. 이런 배우들을 딱 데려다가 이 시점에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멋있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나라도 1987 사례가 있어서 그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다는, 명분 하에 많은 배우들이 참여했던 것처럼 우리 장항준 감독께서, 작년과 재작년에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재밌게 보면 되겠다. 근데 또 여기서 한마디를 꼭 더 붙이고 싶은 것은. 뭔지 알겠어. 평론가 평도 그렇고, 방금 황대님이 얘기한 것도 그렇고, 다 맞는 말인데, 그러면 이게, 언론의 자유, 정의, 뭐, 기자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 뭐, 이런 얘기만이 아니라는 점에서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영화 감독이 노라 에프론에게 바친다. 라고 했을 때의 의미가 저는, 그러니까 만약 그게 없었으면 나도 그냥 그렇게 말하고 지나갔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노라 에프론? 뭐지? 해리와 셀리를 만났을 때? 맥라이언? 메릴 스트립? 지금 이 맥락에서 얘기를 하는 거구나. 그래서 인터뷰를 찾아봤더니 그냥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영화는 페미니즘 영화다. 그리고 남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에 중요한 역할을 했을 때 그것이 잘못되어 가고 있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발언의 어려움을 느꼈던 우리와는 다른 시대를 살았던 여성의 관점에서 과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다. 라는 얘기를 그냥 너무 명확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그 얘기를 해도 그리고 그 얘기를 한 결과로 영화를 만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도 아무런 반박을 할 수 없는 실력과 위치와 의식을 갖춘 사람이 만든 작업물을 보는 게 나한테 얼마나 행운인가? 뭐 이런 생각을 생각보다 하고 멀리 싶었다. 갔네요. 너 무슨 생각했어? 내가 연출할게 이럴 줄 알지. 내가 왜 이렇게 멀리 가? 야 대박이네. 내가 지금 여러분 계좌번호를 도와주십시오. 네. 흥행을 뭐 예상해보는 거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200만. 네. 정말? 갑자기 뜬금없이 흥행을 못할 가능성이 뭐 농후하기 때문에 흥행을 그렇죠. 뭐 논하는 건 의미가 없고 대신에 꼭 보세요. 뭐 이런 분들이라면 보세요라고 추천하는 게 오히려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주저하고 계시거나 뭐 미처 이 영화까지는 그냥 지나가자 생각하셨던 분들이지만 이런 분들은 꼭 보시라고 추천을 어떤 분들한테 하면 좋을까요? 비슷한 영화로 그냥 비교를 해드리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은데 스포트라이트를 내가 재밌게 봤다. 이 영화가 재미없을 리가 없어요. 그럼 스포트라이트를 찾아볼 정도면 이 영화 당연히 재밌겠지 하시길 텐데 그럼 스포트라이트를 내가 아직 안 봤어 하신 분들은 스포트라이트 한번 보고 싶은데 근데 별로 좀 재미없을 것 같은데 라고 해서 만약에 주저하셨다. 그럼 이 영화부터 보시라. 왜냐면 이 영화가 더 장르적으로 재밌게 찍었어요. 그래? 아까 내가 한 얘기랑 거꾸로 되네. 근데 그게 그러니까 사건을 따라가는 장르의 형태와 카메라의 어떤 움직임이나 이런 건 더 오락 영화처럼 보이려고 훨씬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스필버그가 그러니까 무게를 잡을 수 없는 감독이라기보다는 무게 잡는 걸 좀 싫어해. 그래서 그거를 그냥 되게 좀 신나게 찍은 경향이 있어서 영화의 분위기를 보면 스포트라이트는 좀 멋있고 쌈박하고 이런 느낌이라면 이 영화는 그냥 모르고 보면 찍는 거 오락 영화처럼 찍었네? 이렇게 오히려 생각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큰 부담 없이 보실 수 있다. 스포트라이트를 보신 분이라면. 황대리님은요? 저는 조스, 주라기 공원, 인디아나 존스 등을 재밌게 보신 분들이라면 이 영화도 재밌게 볼 수 있다. 그래. 그 정도로? 그래. 그냥 장르 영화 되게 막 쫀득쫀득한 뭐 김프로님이 좋아하는 표현인 그 쫀득쫀득한 영화 좋아하신다 그러면 쫄깃쫄깃. 쫀득쫀득 아니에요? 쫄깃쫄깃. 쫄깃쫄깃. 쫀득쫀득은 내 걸로 써야 되겠네. 그래라. 쫀득쫀득한 영화 좋아하신다. 보면 진짜 재밌어요. 뭔가 오락 영화, 장르 영화, 가족 영화, 연인과 함께 볼 영화로 정말 재밌으니까. 이거 뭐 불편한 게 뭐 있나? 그럴 수 있겠네. 그냥 지금 이 시간에 영화 한 편 보면서 재밌게 시간 보내고 싶다 했을 때 선택하기에 주저함이 없는, 추천하기에 주저함이 없는 영화가 아닌가. 쉐이브 오브 더 워터보다? 더
하긴 그렇지. 그 영화보다는 진입점이 훨씬 낫지. 오! 훨씬 낫지. 오히려. 12세가 알란 건데. 그러니까 사실상 이 영화가 관이 너무 작은 것뿐이야. 사실. 시간대만 맞으면 보시면 돼요. 그렇지. 쉐이프 오브 워터보다 훨씬 쉬운 영화인데. 네. 아니, 배우들이 연기를 잘하나? 아니, 뭐, 톰 행크스랑 메릴 스트립이 나와요. 감독이 그래. 재밌는 영화 만들었나? 주로 영화 만든 감독이라니까. 내가 그러게. 아는 사건인가? 워싱턴 포스트 한번 지나가면서 봤을 거 아니야.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즈 뭐 이거 한번 봤을 거. 내가 아는 신문이야. 그 신문사 이야기니까. 네. 뭐 이거 거리감 느낄 필요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드네. 달리 또 얘기해보니까 쉐이프 오브 워터는 추천하는데 주저함이 없어놓고 왜 이 영화를 주저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 난 오히려 쉐이브 오브 워터를 주저했잖아요. 혼자 보시라 그랬잖아. 아, 그러게. 이거 막 찐득찐득하고 약간 괴기 속 그러니까 조금 코드가 안 맞을 수 있어요. 라고. 오히려 쉐이브 오브 워터는 멜로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주저함이 있었는데 이 영화를 주저할 이유가 없네. 그러네. 네. 워싱턴 포스트에서 공룡이 나타났는데 인디아나 존스가 잡는 이야기다 생각하고 가셔도 충분히 재밌게 볼 수 있다. 뭐 그런 식으로 봐도 봐시는 영화긴 하네. 그래. 막 저는 던진다. 다 그냥 보셨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추천보다는 요거를 차라리 찾아보고 가시라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사건 자체는 안 찾아보고 가시는 게 낫고. 그래, 네. 그래요. 그러니까 펜타곤 페이퍼 사건, 닉슨, 뭐 워터게이트 이런 것들은 안 보고 가셔도 오히려 갔다 와서 보고 난 다음에 사건을 찾아보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고요. 그럼 재미가 있지 네. 또. 그리고 오히려 저는 IPO가 뭔지 그리고 발행인과 편집장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정도는 한번 찾아보고 가시면 아, 그래. 왜냐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못 따라갈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겠다. 그러니까 IPO가 가지는 의미가 뭔지를 잘 모르면 영화가 가지는 사실 큰 딜레마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이게 뭐야? IPO가 뭔데 뭐 공개가 뭐고 뭐 이렇게 하다가 지나가고 그리고 이제 저 여자하고 저 남자는 뭐 하는 거지 지금? 왜 싸우는 거지? 이런 게 잘 안 들어오면 그거 넘겨짚다가 그냥 후루룩 끝날 수 있거든요. 아, 그럴 수 있겠네. 그 두 가지 포인트는 미리 좀 찾아서 네. 기업 공개가 뭔지 네. 그리고 발행인과 편집장이 어떻게 다른 건지 그 정도는 알고 가는 그 게 정도는 훨씬 알고 가시면 훨씬 이 영화에 빠져드시기가 편합니다. 맞죠. 딜레마가 확 느껴지니까. 굉장히 김프로님의 전직이 떠오르는 그러게. 추천사네요. 네. IPO와 발행일을 확인하고 가세요. 네. 야, 이 영화를 두고 추천하는 가장 특이한 추천사가 아니야. 추천하는 거 없을까요? 야, 워터게이트는 안 보셔도 됩니다. 뭐그 사건 알 필요 없어요. 펜타곤 페이퍼는 안 보셔도 됩니다. 발행인이 중요해요, 여러분. 기업 상장이 왜 중요한가? 뭐 양보해서 그것도 귀찮다 그러면 발행인과 편집장은 안 찾아도 돼. 그럼 그냥 그거는 보면 직설적으로 이해가 돼요. 그쵸. 직관적으로. 네. 아, 뭐 이래서 싸우는가 보다. 근데 IPO는 꼭 찾아보고 갔으면 좋겠어. 아니, 그냥 우리가 듣기 전에 하는 방송이니까 설명해줘요, 김프로님이. 그러니까 기업 공개인데 그 네. 이제 상장하는 거잖아요. 네. 주식 상장을 할 때 뭐 일주일 동안 그 이제 해야 되잖아요. 네. 그 이제 조건이 붙잖아, 단서가. 그때 경천동지할 일이 생겨가지고 회사에 만약에 이제 잘못된 일이 생기면 투자자들이 혹 빠지면서 회사 자체가 문 닫을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면 기업 공개라는 게 어떤 거고 가서 뭐 이렇게 막 하고 뭐 갑자기 증권거래소 네, 가가지고 증권거래소가 나오고 막 이러니까 이거 뭐야 이렇게 그치. 하실 수 있으니까 그거만 좀 찾아보고 가시면 네. 네. 요 당시에 워싱턴 포스트는 기업 공개를 앞두고 있던 상황이었다. 그 조그마한 회사가 이제 상장해가지고 커지는 타이밍이어서 사실 이때 삐끗 잘못하면 그냥 회사 닫는 상황이거든요. 날아가는 거죠, 네. 회사가. 네. 딱 그 상황에 지금 놓여 있었던 거라 그래서 이 메리 스트립이 분한 주인공은 이 신문사의 발행인이었다. 그래서 이제 요런 오너요, 딜레마가 오너. 네. 생겼다. 그런 걸만 알고 가시면 되겠네. 네. 우리 방송은 그러면은 이걸 듣고 가시는 분들은 그러면 거리낌 없이 그냥 지금 가서 보시면 되겠네. 그렇지 안 찾아도 돼요. 네. 얘기하고 나니까 그러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다음 시간에는 영화의 구체적인 내용 가지고 얘기를 할 테니까요. 오늘은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할까요?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